안녕하십니까. 문학평론하는 변지연이라고 합니다. 이런 뜻밖의 귀한 자리에서 장성과 고산서원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곳 장성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각별한 곳이거든요. 무엇보다 제가 바로 이곳 장성의 진원면에서 태어났고요. 또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도 모두 이 장성에서 나고 자라셨습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께서 그 유년기의 놀이터가 고산서원의 담대한 앞마당이었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릴 때만 해도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잘 알지 못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 놀이터는 정말 고급지신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어머니께서 노사 기정진 선생의 6대손이 되시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피부로 느끼기는 굉장히 그 세월이 오랜 뒤였던 것 같습니다. 흔히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지들 않습니까? 아무리 이제 귀하고 소중한 것도 알지 못하면 잘 볼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어떤 의미와 연관이 돼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이 자리를 하게 된 것도 그 의미를 찾기 위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저의 소중한 지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역시 저와 마찬가지로 문학평론을 하시는 김인호 선생님이신데요. 이분은 사실 사학자도 아니시고 또 철학자는 아니십니다. 문학평론을 하시죠. 하지만 최근 요 근래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우리 조선의 역사와 또 성리학 그리고 장성의 역사 그리고 또 의병활동과 또 동학운동에 대해서 굉장한 탐구력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한마디로 말씀하면 장성에 꽂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인호 선생님께서는 이제 독서력도 왕성하시지만 당신이 배우신 것을 어떤 식으로든 글로 풀어내시는 그런 분이시고요. 그 현장을 직접 몇십 리 길이고 걸어서 그 현장의 어떤 의미를 몸소 체험을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시는 그런 대단한 열정가십니다. 김인호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문학평론가 김인호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담자이신 변지연 선생님과는 같은 현대소설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만났고, 변지연 선생님이 죽음의 한 연구라는 유명한 소설가 박상용을 연구했다면 저는 광장의 작가 최인훈을 연구했습니다. 모두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소설을 쓰시는 분이죠. 그런 모더니즘 계열의 작가를 연구하느라 저희들은 구조주의 시학이나 서사, 그리고 현대 철학, 혹은 포스트 모던 철학, 그리고 생태학이라든지 인지과학 이런 쪽까지 공부하면서 비평활동을 계속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비평활동에서 아쉬운 점도 있고 또 연륜도 쌓이다 보니 역사 공부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건강도 잃고 수술도 한 2차례 받고 난 뒤로 건강 회복도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하나를 한 달에 1~2차례씩 1박 2일씩 걷고 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내가 살던 이런 우리 땅들을 걷다 보니까 특히 호남 지역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호남 지역 정읍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이 호남이라는 땅에서 나의 어떤 DNA가 만들어졌고 정신의 기운이 만들어졌을 텐데 그게 뭘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졌어요. 네, 선생님께서 제가 들어보니까 올해 한 해만 해도 장성을 5번이나 방문을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어떤 분들이랑 어떤 식으로 여행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뭐 장성을 그렇게 다닌 적도 없고 어머니의 고향이 장성이었는데 그 기간에 살아 계실 때도 한 번도 장성을 와본 적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역사 공부에 관심을 갖고 또 그 호남의 정신이 뭘까 생각을 하면서
장성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올해 초 제 생일에 아이들이 아빠 생일 선물로 뭘 줄까 묻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네. 장성에 숙박을 한 3, 4일 할 수 있게끔 잡아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네. 말을 했더니 네. 충령산 편백 그 통나무집에 그 자리를 잡아줬어요. 아, 너무 그 통나무집에 자리를 잡고 편백숲 10km 정도를 샅샅이 네. 뒤지고 다니면서 힐링을 느꼈죠. 그때도 물론 장성이 참 좋은 곳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그것만 하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네. 월봉서원, 고산서원, 복암서원, 피람서원 등을 또 다녀왔고 그러면서 백양사도 가보고 네. 마지막 날에는 이 남창계곡에서 백암산으로 오르고 순창 세제를 거쳐서 내장산으로 이어지는 긴 등산을 해보기도 했어요. 네. 그건 이전에 전봉준 장군이 마지막 이 우금지와 태인 전투에서 패배하고 마지막 피난 퇴로를 찾았던 곳이기도 해서 이제 찾아보고 그랬는데 그뿐만 아니라 올해 초에 또 친구들이 삼남길을 걸어보자 네. 해서 그 해남에서 서울까지 걷기로 했고 그리고 한 달에 한 차례씩 1박 2일씩 6차례에 걸쳐서 해남, 강진, 영암, 네. 나주, 광산, 장성을 거쳐서 9월에는 이 정읍까지 이르는 네. 이런 여행을 쭉 하게 됐죠. 아, 그러셨군요. 그 이제 삼남길이라고 하면 조선시대에도 있었던 그 길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해남 땅끝마을에서 쭉 올라가서 서울까지 한 1000리 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 길 중에서 이제 전남 구간을 다 걸으신 거네요. 네네.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옛길, 그리고 어떤 해안길, 숲길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어놓은 그런 길이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너무 좋으셨겠는데요. 선생님, 그중에서 어디가 가장 좋으셨어요? 어쨌든 장성 구간을 이야기하자면 황룡관길이 좋았죠. 황룡관길에 네. 그 배롱나무 숲길이 있는데 아주 좋았고요. 또 월봉서원 뒤편 너부실 마을이 네. 있어요. 그 마을길을 걸으면서는 제가 마치 기대승 선생이 과거 시험 보러 가는 듯한 네, 느낌이 네, 들 정도였고 그 동네 할머니들하고 또 친숙하게 이야기도 나눠보고 네.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장성 갈대를 넘어서 방장산 넘어 장성 갈대를 넘어서 정읍의 이밤으로 넘어가는 과정, 그 갈대에 얽힌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황룡강에 잘 다듬어 놓은 그런 길들, 그리고 월봉서원과 너부실 이런 게 다 인상적이었고 또 틈을 내서 가본 이 아치실이나 네. 그리고 황룡강 동화경명 전승탑 그 유역도 대단히 인상적이다. 네.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문학 얘기, 또 이런저런 책 읽은 얘기를 주로 이제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께서 최근 굉장히 장성에 꽂히셨더라고요. 그래서 장성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 되게 제가 궁금했는데, 뭐 말씀 듣고 보니까 선생님 그 어머니께서도 장성 분이라고 들으신 것 같거든요. 혹시 그게 또 중요한 계기가 됐나요?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와 장성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나누지 못한 어떤 네. 아쉬움, 서글픔 이런 게 좀 네. 있었죠. 그래서 나이 드신 외종 형님을 제 차로 모시고 어머니 고향인 그 북일면 오산리를 일일이 다 걸어보고 북일면요? 네, 네네. 그런 적이 있죠. 왜냐하면 한국 전쟁 이후로 가족들이 다 광주로, 목포로, 서울로 다 네. 옮기셔서 장성에 터전이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은 그 오산리 집안 뒤채에서 어머니의 할아버지가 항상 책을 읽고 있었고 그런 공부하는 유학자의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 외삼촌들이 공부하면서 성장한 과정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어머니도 물론 거기 북일 초등학교를 다녔고요. 아, 네.
그러셨군요. 그런 그러니까 점에서 예. 예,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었던 거죠. 특히 이제 방문까지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현대문학을 네. 공부한다고는 하지만은 한국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송강 정철에 대해서도 그래서 담양 창평에 대해서 궁금했고 네. 고산 윤선도에 대해서도 네, 맞습니다. 해남과 보길도에 대해서 그다음에 허균이 홍길동전을 우반동에 썼었어요, 부안에. 네. 그러면 그런 우반동 지역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정도전이 유배를 갔던 나주, 정약용이 유배를 갔던 강진, 그리고 네. 유영온이 찾아간 부안, 네. 그리고 최근에 최재우가 남원 교룡산성에서 동경대전을 썼지요. 네. 자, 왜 이들은 귀향을 떠나거나 혹은 스스로 찾아왔는데 찾아와서 이들은 엄청난 뭔가 조력이라고 네, 할까요? 네. 예, 예. 지적인 어떤 거대한 가치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그 힘의 근원이 뭘까? 항상 이런 네. 생각을 좀 했던 거지요. 그래서 공부하다 보니까 네. 문학만 갖고는 안 돼요. 내가 조선에 대해서, 우리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니까 조선은 성리학이고, 불교를 공부하려면 신라를 공부해야 되듯이 뭔가 그런 연관성에서 성리학을 관심 가져야 하는데, 호남 쪽에서 가장 성리학의 그 높은 위치에 오르신 분이 장성의 기대승 선생과 정읍태인의 일제 이항 선생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네. 이제 기대승 선생과 퇴계 선생은 사칠 논쟁에 관한 많은 편지를 나눴잖아요. 네. 그리고 또 놀랍게 300년 후에는 기정진 선생께서 이 새로운 성리학의 논리들을 네. 또 만들어내시잖아요. 네. 그래서 예. 장성이야말로 호남의 정신적 축이구나, 네. 중심이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호남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동안 이제 조선의 역사 속에서 중앙 권력 투쟁의 장에서 그 밀려난 이들은 유배지거나 아니면 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시대를 꿈꾸는 그런 분들의 꿈의 산실 같은 곳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확실히 호남은 뭔가 새로운 것을 꿈꾸고 또 새로운 것을 가져오는 그런 어떤 힘을 가진 지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도 오늘날에도 호남의 민심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향방에 따라서 대통령이 뽑히는 그런 힘을 아직도 호남이 발휘하고 있잖아요. 몇 해 전에 이제 오황영 선생님이시라고 쓰신 조선의 힘이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그 책에서도 조선은 굉장히 위대한 사회였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로서는 꽤 놀라운 말씀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글쎄요, 이제 저 같은 그러니까 이렇게 근대식 교육을 받은 세대의 입장에서 보면 조선 사회는 뭔가 끝장에 나야 될 시대인 것처럼 인식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는 네. 최초의 이 사태를 맞이하는 이런 마당에 그걸 지켜내지 못한 왕조나 지식인들, 관료들은 정말 반성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잘못 때문에 몰락했다면 그것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말입니다. 조선 왕조는 520여 년이나 지속이 되었어요. 근거 없이 나라가 100년, 200년 지속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몽골이나 그런 나라들도 그렇게 오랫동안 길게 영화를 누렸던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없어진 나라도 많은데 그 나라들은 모두 역사를 통찰만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은 한 번도 나라다운 나라를 가진 적이 없고 솔로몬이 나라를 만들었다고 해도 우리 호남 지역만한 어떤 나라를 만들었을 뿐이에요. 다만 그들은 이집트에서 쫓겨나고 1000명인지 10,000명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뭐 수십만, 수백만도 안 되는 그런 부족 단위를 데리고 이스라엘 지역을
레반트 지역을 눈물로 그렇게 도망 다닌 그런 백성들인데도 얼마나 그들 조상에 대한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넘치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만 그들은 잘 살지는 못했어도 자기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고,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조상들에 대한 기록을 남긴 거죠. 달리 보면 뭐 일기를 썼다고 할 수 있고, 네, 네. 조선시대로 따지면 조선왕조실록을 쓴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계의 조선왕조실록처럼 엄격하고 정확하게 기술한 그런 기록물은 또 세계에 없어요. 네. 자, 조선이 망했다고는 해도 망할 때 그 시점에 잘못한 19세기 많은 것들이 비판받아야 하지만 조선이 500년 동안 이끌어온 어떤 힘들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14세기 후반에 정도전이 이 불교적, 도교적 이 개인적 초월을 꿈꾸는 세계를 끝장내고 정치 현실에서 우리 모두 잘 사는 유교적 공동체를 만들자, 네. 이런 이상 자체도 굉장히 뛰어난 발상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500년을 이끌어 왔고요. 네.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만들었던 많은 제도, 과거제만 해도 그 당시 과거 시험 보러 가서 논문 한 편 쓰는 거거든요. 그 그렇습니다. 네. 공무원 채용 제도, 지금 공무원 채용 제도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것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청요직 3사라고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 이런 제도도 이 권력을 통제하고 교육하면서 감시하면서 발전시키는 놀라운 제도고, 임금 경연을 시키는 그런 장면, 사대부들이 목숨 걸고 상소문을 올리는 이런 것들, 그리고 향약과 대동법을 통해서 백성들을 두루두루 잘 살리려고 했던 이런 것들은 유럽이 어디 뭐 명예혁명이다, 뭐 산업혁명이다 이런 말들을 하지만 이런 정도 나라를 만들지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본에게 망했을 때, 제국주의 침략에 의해서 끝장이 났을 때 우리는 너무 모조리고 못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 중심주의의 눈으로, 근대성의 이름으로 보니까 우리는 전 근대성의 형편없는 이념들을 가지고 있었고, 서양은, 일본은 문명국인데 우리는 미개, 야만, 원시국가 이런 식의 어떤 논리들을 선생님이나 저나 네. 중고등학교 시절 끊임없이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조선은 망해야 될 나라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네. 건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과 다른 어떤 국민의식을 보일 때 그런 공동체의식이라든지 뭔가 도덕적 명분주의 이런 것들은 우리는 조선을 지워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 속에 조선의 DNA, 정신적 뿌리가 우리한테서 펼쳐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조선을 우리가 제대로 알려고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대식 교육을 받은 세대죠. 세대는 조선 사회에 대해서 되게 별로 긍정적이지 못한 관점을 갖도록 배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과거는 잊혀지기 쉽고 뭔가 미화되기가 좀 쉬운 측면이 있지만 가까운 과거는 그렇지 않아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더더군다나 이제 조선 왕조라고 하는 게 또 나라를 망하게 만든 무능한 국가 시스템이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측면에서 또 그렇게 부정적인 시선을 갖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결국 조선은 16세기 정도만 해도 그 비슷한 시대의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훌륭한 정치 철학과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한 대단한 관료 시스템, 그 나름대로 굉장히 민주주의적인 관료 시스템이었다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또 빛나는 교육열을 가진 나라였다. 바로 그런 부분이
또 이 조선의 위대함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열에 대해서 잠깐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어떤 그런 이 문자를 만들어주자 이런 이야기도 했고, 그 뒤에 왕조실록과 더불어 이 사대부들이 중국이나 일본을 갔다 오든지 표류를 해서 중국을 다녀오든지 했을 때 모두 다 기록물을 남겨요. 심지어는 지리산이나 백두산이나 금강산, 청량산 이런 데를 갔다 오면서 다 요상기를 적고, 미암 유이춘 같은 사람들은 또 일기를 적어서 그게 실록에 보완해주는 자료가 되고 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록 문화만 해도 대단한 것이고, 이제 중국도 청나라가 대단한 나라였지만은, 서원 사립학교 수가 3억여 명일 때 1800개 정도가 되었다면은, 조선은 1000만 명이 채 안 되는 시절에 700개가 서원이 있었다고 해요. 서원에서 벌어지는 뭐 치맛바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요즘으로 따지면. 하지만 그런 18세기나 19세기 이 망국의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는 이런 이 민족적 의식들은 놀라운 거죠. 이제 성리학으로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눠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조선의 건국 이념은 유학이죠. 그리고 이 조광조 이후로는 성리학에 모두가 깊이 빠져들었죠. 성리학은 유교 이상국가를 만들자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어쨌든 이 본격적으로 이 주자학을, 송나라 시대 주자학을 받아들여서 우리만의 성리학을 만든 시기가 16세기예요. 가장 먼저 퇴계 이황과 기대승 선생이 편지를 나누면서 사칠 논쟁을 벌임으로써 퇴계학이라는 거대한, 근데 퇴계는 퇴계대로 주자에 충실하자고 했는데, 퇴계가 말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기대승 선생은 이건 퇴계 선생님 그건 잘못 본 거예요, 주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는 식으로 그들은 수년 동안 토론을 벌이면서 퇴계학을 이루게 한 거죠. 장성에서 기대승 선생이 편지를 쓰면 그 편지가 서울을 거쳐서 안동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논산에서 그걸 필사해서 보는 사람들, 그리고 천안에서 그걸 필사해서 보고 학자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서울 가서 또 그러면서 이제 안동으로 내려가는데, 퇴계 선생이 그 편지를 볼 때 강릉에서 율곡 선생이 또 그 편지를 읽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율곡 선생도 퇴계 선생에게 질문하고, 나는 퇴계 쪽보다는 기대승 쪽을 택하겠다 해가지고 주기론적인 어떤 것을 만드니까, 또 율곡과 가까운 친구이면서 선배인 우계성원은 야, 너 너무 그쪽으로 나가지 마, 퇴계 선생께 더 주자와 흡사하고 더 우리에게 걸맞는 그런 것일 수 있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조선을 이루는 성리학 원리가 일단 도덕 이상주의, 도덕 왕국을 만들자는 뭐 어떤 그런 원리일 수가 있겠는데, 이제 그게 하나의 제도로서 자리 잡고 교육열로 이어지고 뭔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 선생님 이제 그 방금 이제 사단 칠정론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저도 그 기대승 선생과 퇴계 이황 선생 사이에 주고받은 그런 편지를 일일이 밤새워 읽었었거든요. 근데 읽으면서 물론 제가 뭐 완벽하게 그 의미를 다 이해하기 어렵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고요. 이 논쟁 자체도 그렇지만 당시에 이런 선비들의 어떤 대화 문화, 그 논쟁 문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품격 있는 것이었구나. 그들의 또 특히 언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지 그분들의 사이에 오가는 사단 칠정론의 어떤 내용을 파악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 시절에 선비들의 어떤 품격 높은 문화 이런 것을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 외국에서도 굉장히 우리 성리학에 대해 관심을 많고 지금도 끊임없이 연구가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우드사이드나 노이 힐러 같은 캘리포니아 학파 그분들도 보면 이런 사단 칠정론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했다고 들었거든요. 예, 듀에밍이라는 하버드대 교수는 이 사당 칠정 논쟁이야말로 세계 철학 사상 가장 빛나는 형이상학 논쟁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네, 네. 우리가 실제로 선생님이나 저나 그 편지들을 읽어봤으니까 네. 거기에서 느껴지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도일러 같은 사람은 조선이 만든 유교 공동체는 중국에서도 그리고 유럽에서도 실현한 어떤 것보다 더 훌륭한 그런 것이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우드사이드 같은 분은 이 유교 공동체에서 벌어진 어떤 여러 가지 교육열과 함께 우리가 이 동아시아를 중국이나 한국을 바라볼 때 너무 서양 중심의 관점에서 서양 중심의 관점이라면 이때 제국주의적 관점이 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고요. 심지어는 근대성의 관점, 근대 중심주의의 관점에서 보지 말자. 그렇지 않냐. 움베르토 에코는 배격해야 된다는 중세에서 근대성을 찾아오고, 베버는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논리에서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것들을 끌어오는데, 이 캘리포니아 학파에서는 유교적 근대성이라는 것을 끌어내와요. 유교적 근대성이요? 네네. 아니, 되게 놀라운 용어인 것 같은데요. 유교를 근대성과 연관을 시키는 게 가능한가요? 오히려 유교는 반근대 아닌지요? 그렇죠. 이제 네. 반근대 혹은 근대와 전근대 논리를 따지서 조선은 전근대라고 할 때 유교들은 다 버려야 될 것 네. 혹은 악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가 되고 몰상식한 것이 되고 혈연과 지연으로 매인 파벌주의가 되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 네. 근대를 이룩한 합리성이라는 것을 보세요. 합리성이 물론 세계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이뤄낸 많은 점들이 있죠. 근데 그 합리성이라는 것도 핵을 만들고 히틀러를 만들고 스탈린을 만들어서 수천만 명을 학살하는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 시대에는 다 반성하고 고민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이 근대적인 사관이 그러니까 서양이 아시아를 침략하기 위해서 그래서 서양은 문명으로 놓고 아시아는 야만으로 미개의 상태로 놓아야만 침략할 구실을 얻기 때문에 찾아낸 그런 논리일 수도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데카르트나 칸트나 헤겔이나 이런 논리와 성리학을 얼마든지 대비시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칸트가 내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 내 안에 도덕 법칙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말 자체가 정말 네. 리기의 리에 해당이 돼요. 네. 그 리라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혼란스러운 당파 싸움의 리가 아니고 로고스일 수가 있고 이데아일 수가 있고 순수 이성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서양의 수많은 학자들이 성리학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네. 유교적 공동체주의 그리고 유교적 교육열 그리고 쉽게 말해서 향약을 통해서 선비 사대부들과 중인 양민 백성들이 모여서 토론을 해요. 그리고 그 향회에서 의견을 군수나 네. 현감한테 알려서 시정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 과정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시스템이군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임진왜란 때 구한말의 의병이 일어나고 사실은 전봉준이나 이런 동학혁명의 어떤 토대를 우리 시스템상으로 갖고 있었던 것이다. 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선생님, 유교적 근대성이라고 하는 말이 저한테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유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구나, 이런 걸 그래서 느끼게 됩니다. 거기에 한 네. 말씀 더 예. 붙이자면 캘리포니아 학파들은 18세기 이전에는 언제나 동아시아가 유럽보다 힘이 훨씬 더 컸다. 사실 중국 하나만 놓고 봐도 네. 유럽 전체가 사실은 대륙의 크기로서는 인도 하나만 밖에 안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유럽들이 산업혁명 이후에 혹은 이 제국주의 이후에 유럽이 거대한 어떤 또 다른 대륙이라고 네. 오고 있지만 사실은 아시아 대륙의 변방일 뿐인 거죠. 뭔가 이제 그런 점. 그리고 19세기, 20세기에 중국이나 한국이 유럽보다 뒤떨어졌지만 이미 21세기가 되면은 사실 이미 중국, 일본, 한국 합한 힘이 유럽 전체 힘보다 결코 작지 않다. 이건 세계적인 학자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그런 점이 있어요.